2012년 7월 16일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의 중촌마을. 이날 오전 7시 30분경 한 미성년자가 실종됩니다. 당시 10살의 나이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한모 양이었습니다. 한양은 이날 저녁 10시가 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양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에서는 조사 도중 7월 18일 오후 도로변의 하수구 근처에서 버려져 있던 한양의 핸드폰을 찾아냈습니다. 분석 결과 실종 당일이었던 7월 16일 오전 8시경에 전원이 꺼졌습니다. 이 하수구는 마을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었는데요. 한양이 살던 집과 이 버스 정류장은 약 200m 정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실종된 아동이 버스를 탑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CCTV를 조사했지만 한양은 버스를 탄 적이 없었습니다. 7월 19일에 실종 아동 경보를 발령하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으로 한양을 봤던 목격자가 나옵니다. 이 목격자는 베트남 출신의 여성으로 한양이 실종되던 당일 정류장에 혼자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앞서 조사한 CCTV에는 한양이 버스에 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목격담을 들어보려 했으나 아직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더 이상의 진술이 어려웠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미 유력한 용의자 후보를 한 명 점 찍어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점덕이었으며 사건 당시 고물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김점덕을 주목한 이유는 그가 전과자였기 때문이었는데요. 2005년에도 60대 여성에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다음 둔기를 사용해 폭행하여 징역 4년형을 판결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3개월마다 경찰에서 관리를 하는 성범죄 우범자였습니다. 그 역시 경찰에서 자신도 버스 정류장에서 한양을 보기는 봤지만 그 후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태연하게 조사에 응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이후였습니다. 유력한 용의자 후보였던 김점덕이 갑자기 잠적을 해버린 것입니다. 김점덕이 살고 있던 집은 한양의 집과 불과 10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이미 한양을 마지막으로 봤다고 태연히 진술하긴 했지만 실종 당일 김점덕의 알리바이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 갑자기 통보도 없이 잠적을 해버린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김점덕을 실제 용의자로 전환하고 그를 추적합니다.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제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미 마을 밖으로 벗어난 것은 확실해 보였기 때문에 읍내에도 경찰 인력을 파견해 숙박업소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후인 7월 22일 경찰은 산양읍에 위치한 통영 스포츠파크에서 불심 순찰을 벌였으며 결국 이곳에서 김점덕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김점덕은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경찰에서 갑자기 잠적한 이유에 대해서 묻자 그는 기분 전환이 필요해서 잠시 마을 밖으로 나온 것뿐이라며 말없이 나온 것만으로 범인 취급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단순히 그가 잠적했기 때문에 의심받은 것은 아닙니다. 김점덕은 엄연히 전과가 있는 성범죄 전과자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는 김점덕의 범행 당일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마을과 도로에 설치된 CCTV에 그날 김점덕이 자신의 차를 몰고서 어디론가 다녀오는 것이 촬영되어 있었는데요. 수사관이 해당 자료를 내놓으며 그날 행적에 관해 추궁하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김점덕은 결국 자신이 한양을 납치한 것이 맞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김점덕은 7월 16일 자신의 차를 몰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던 중 혼자 앉아있던 한양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잠시 차에서 내려 근처에서 볼일을 보고 다시 차에 타려는데 갑자기 한양이 자신에게 다가와 차를 태워달라 했기에 어차피 가는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한양을 태워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에 타고 가다가 갑자기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도중에 한양에게 성적인 범죄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했기에 질식시켜 목숨을 빼앗았다고 진술합니다. 물론 이 모든 진술은 전부 김점덕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진술
진술을 잘 들어보면 마치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차에 태워달라고 해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범죄 가해자들의 전형적인 책임 회피적인 진술이며 자신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모든 게 피해자 때문에 벌어졌다는 아주 뻔뻔하고 비겁한 회피성 진술입니다. 무엇보다 김점덕은 3개월마다 경찰의 주기적인 관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가 전과자라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고 작은 시골인 만큼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피해자 한양의 부모 역시도 김점덕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을 것이며 김점덕이 운영하던 고물상이 한양의 집과 비교적 가까웠던 만큼 피해자 한양의 부모 역시 평소에 자녀들에게 김점덕과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한양이 선뜻 김점덕에게 먼저 다가가 차를 태워달라고 말했을 확률은 사실상 없었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즉 김점덕 측에서 먼저 한양에게 차에 태워준다고 말했거나 싫다고 말하는 한양을 반강제로 차에 타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정적으로 범행이 저질러진 곳은 진술대로 차 안이 아니라 김점덕의 집에서 벌어졌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김점덕은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던 것입니다. 7월 22일 김점덕은 자신이 피해자를 안매장한 곳을 자백합니다. CCTV에 찍혔던 대로 김점덕이 차를 몰고 갔던 곳이었으며 중촌 마을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인평동의 한 야산이었습니다. 발견된 피해자의 상태는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맨몸의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마대자루 안에 들어있는 채로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범죄라고 보기엔 매장이 꽤 치밀하게 되어 있었기에 우발적 범행이었다던 김점덕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이 또 드러납니다. 경찰에서는 김점덕의 자택 역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려 500여 편이 넘는 불법 성인물이 발견되었고 이 중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과 자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놀랍게도 김점덕은 이미 결혼을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아내와 자식까지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나 싶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게 이상 성욕을 품고 있는 범죄자들은 겉으로는 일반적인 사람인 척 자신을 위장하는 것에 수월하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의외의 인물이 공범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김점덕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정체가 또 다른 의미로 반전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피해자의 실종 당일 한양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던 한국말이 서툴렀던 베트남 여성이 김점덕의 아내였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공범으로 의심한 이유는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있는 한양을 봤다는 사실에 대해선 말했으면서도 불과 60m 떨어진 근처에 자신의 남편이 차를 세우고 있었다는 점은 경찰에 전혀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범행이 벌어지던 시각에 아내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것, 또한 아내는 김점덕이 전과자라는 사실도 모른 채 결혼을 했습니다. 게다가 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한국어밖에 못하는 것이 알려져서 아마도 언어 때문에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했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됩니다. 결정적으로 범인 김점덕도 자신이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김점덕이 뉴스에도 출연했었다는 것입니다. 범인이 아닌 마을 주민이자 목격자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뻔뻔하게도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투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보고 나서 자신은 일을 하러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전혀 모르겠다는 말을 인터뷰로 남겼습니다. 그의 이런 행보가 더욱 혐오스러웠던 이유는 뉴스 인터뷰가 진행된 날이 7월 19일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미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고 야산에 안매장을 해놓고서는 저런 인터뷰를 태연하게 얼굴까지 드러내놓고 했던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김점덕이 초범이 아니었던 점과 더불어 죄질이 극히 나쁜 점을 들어 사형을 구형했지만 2012년 10월 18일 법정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는 사건의 내용이 끔찍하지만 피해자가 한 명인 점, 그리고 범인 김점덕이 어려서부터 불우한 삶을 살아온 점을 들어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라
무기징역이라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점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항소를 했는데요.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013년 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2013년 9월에 대법원에서는 범인 김점덕에게 영리 약취, 유인, 사체 은닉 등의 혐의를 들어 무기징역을 유지합니다. 이 와중에 범인 김점덕은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 공개에 대해서 부당한 처사라며 뻔뻔하게 또 한 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법원에서는 김점덕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이 유독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범인이 같은 마을 주민에다가 얼굴을 모르는 사이도 아닌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살던 사람이었으며 이미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뉴스에까지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를 하고 가정까지 이루고 살던 사람이 실제로는 추악한 범죄자였다는 점 등입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끝도 없을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한양의 부모는 꼭 딸이 어디에선가 살아있기라도 바랐지만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한양의 장례식은 모교를 들렀다가 장례식장으로 이동해 치러졌고 이 과정에서 한양의 아버지가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점덕은 교도소에 수감되던 날 밥이 맛있다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김점덕은 현장 검증 도중 분노한 마을 주민에 의해 머리를 두들겨 맞기도 하는 등 수모를 겪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범인이 더 두들겨 맞아도 마땅할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무기징역 시리즈 6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